지금은 0.25가 맞는 거고요. 0.5를 선택했을 때 주는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0.5보다는 0.25를 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어느새 시장은 기준금리의 방향보다 속도에 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월가에서 누구였죠? 애널리스트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던데 0.25%포인트 내리는 건 이제 준비운동이고 0.5%포인트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하더군요. 근데 고민이 돼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금리 내리는데 증시가 계속 갈 수가 있나? 이럴 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 되신 지 2달 되셨는데 네. 그 사이에 국내외 증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미국장부터 보면 네. 간밤에 파티였는데 CPI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봤는데 요 FOMC 전에 나온 게 전망치 수준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물가는 올랐어요. 보통 이렇게 물가에 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전월 대비로 보는데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거든요. 헤드라인은 2.9%지만 네. 근데 그 전달에는 아시겠지만 0.2, 0.3이었었으니까 사실 그때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관세로 인한 물가 피해가 크지 않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금리를 인하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해석으로 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속내를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아니 그렇게 관세를 저렇게 했는데 왜 물가에 이렇게 영향이 없어? 왜 그래요? 이런 진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향후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 그만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일부 이런 것들도 네. 있고 저 보통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못 올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체적으로 소비가 조금 감소하고 사람들이 비싸지니까 좀 안 쓰면서 사실 물가가 많이 안 오른 영향도 있다. 어쨌든 뭐 그런 속내를 차치하고 나서더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환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수요 위축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보다 좀 중요하게 봤던 지표는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오히려 거기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그 세부 지표를 좀 뜯어보니까 유통 마진 같은 그 마진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마진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던데 일단은 관세 충격을 기업이 떠안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오래 못 하고요.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마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길게 보면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좀 낮아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했었던 건데 사실 지금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5%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고 각 국가별로 이렇게 된 게 글로벌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세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대로 된 경로가 사실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 영향이 조금씩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15%에서 일부는 기업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이럴 수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이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는 더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고민했던 걸 연준에서 고민을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연준의 회의가 조만간 열린단 말이죠. 여기에서 금리를 내릴 것은 뭐 이제 전 세계 모르는 맞죠. 사람이 네. 없어요. 근데 0.25냐 0.5냐 그게 문제잖아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0.25가 맞는 거고요. 0.5를 선택했을 때 주는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0.5보다는 0.25를 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게 갑자기 0.5로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어쨌든 예상치고 전월 대비는 올랐거든요. 그렇죠. 물가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0.5를 내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고용이 정말 많이 망가질 거라고 연준이 보는 걸 시그널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25가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고용이 주는 불안한 시그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0.5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0.25도 한 거고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물가하고 경기 사이에서 이중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아는 잭슨 올 때부터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고용 지표가 변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원래 10만 명 이상은 월에 넘어야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가는 건데 그 밑으로 뭐 2만 명대 이번에는 한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서 고용이 조금만 잘못되면 고용은 한 번에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는 어떤 습성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둔화되는 걸 그리고 수요가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로 해주는 거라서 사실 이제 고용 중심으로 뭔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지와 우려와 염려를 모두 담은 숫자가 그나마 0.25다. 만약에 고용이 그 정도 아니었으면 이번엔 걸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준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파월이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그 연준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뭐 트럼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파월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왜 본인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야 이거는 반대로 갔을 경우 나중에 물러났을 때 평판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파월 연준 의장을 너무 몰아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다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그 파급 효과가 실제 현장에 미치는데 반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선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용이 진짜 이상한 균형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0.5가 무슨 소용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처럼 좀 속도감 있게 내리는 게 현 상황엔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그래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좀 분열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보우먼 이사 같은 분들이 지금 금리를 먼저 인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트럼프 편이라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옳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야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연준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내려야 되는데 왜 파월 보고 안 내리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파월은 그걸 알면서도 나는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혹시 내가 뒤늦은 대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파월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약간 좀 오판을 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잭슨홀에서 갑작스럽게 그렇죠? 그 이전까지 뭔가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전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경기 지표 중 가장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경기에서 제일 후행인데 거기서도 그 지표를 보고 하면 사실 경기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가 실제로 망가지고 있었을 때 놓고 보면 사실 뒤늦은 대응인 거고 잘못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도 이번에 본인들이 어떻게 볼지는 여러 가지는 봐야 되겠지만 내리면서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이전보다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니까 뭐 2번 정도가 아니라 3번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좀 서둘러서 미리 한번 내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최근에 월가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볼 때 현재 미국의 경기는 어떻다고 진단하는 게 맞을까요? 경제는 현 수준에서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이 물가에 대한 충격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수출 국가들도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상당 부분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고용도 단기적으로 안 좋았을 거고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반발도 조금씩 거세가 저는 국면이 된다라고 보면 전체적인 소비 또는 미국 경기 자체는 지금보다 좋아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분기 정도는 놓고 보면 조금 식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반전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창훈님께서 현재 증시는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혹여 이런 상황에서 빅스텝 말고 베이비스텝이 나왔을 경우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빅스텝에 대한 기대도 뭐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는 침체로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물가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 거다라는 안도가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번에 우려했던 건 뭐냐면 금리 인하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혹시 물가가 높아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용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야 이거 뭐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요. 최소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거나 즉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나빠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구다라는 점에서 안도를 했고 또 지금 이 정도라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네. 이런 안도감들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또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빅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올해 2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3번까지도 가능하겠어. 이런 거니까 뭐 빅스텝이 한다라면 기존에 0.5를 2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그 조삼모사와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국이 세론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엔 혹시 나중에 미국이 혹시 조정을 받는다라면 금리 인하를 덜 했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보니까 경기가 고용 때문에 둔화되는 줄 알았더니 소비를 보니까 그거보단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럴 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지금 고평가 논란에 굉장히 네. 시달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평가인데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소매 판매까지 안 좋아지면 앞으로 고용이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줄일 거고 또 추가 고용도 안 할 거란 그런 우려가 작용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자체적으로 0.5로 안 한다고 해서 세론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간밤에 뉴욕장은 금리 시원하게 내릴 것 같다 신난다 해서 축포를 터뜨렸는데 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 상승을 위한 포석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부터 이제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번 정도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있는 네. 게 뭐냐면 야, 미국이 그럼 경제가 둔화된다라면 지수가 오를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들도 요즘 나가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경기 안 좋은데 왜 주가 올라요? 이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금 경제 자체가 소비 경제가 아니라 투자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하나 말씀드려도 네. 좋죠. AI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그 AI와 관련된 엔비디아가 시장을 제일 많이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의 소비가 식는다라고 해서 지수가 무너지는 또는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가 더 유지가 되고 AI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이런 어떤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이 된다라면 경제는 시간을 두고 회복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건 금리하고 역함수죠. 그래서 소비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투자 환경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시적으로 3분기에 경제가 둔화될 수 있지만 네. 4분기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쨌든 관세가 높든 낮든지 간에 관세가 얼마 부과될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 네. 물가는 이만큼 오를 거고 이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가 내려왔으니 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니 이전에 미뤄졌던 투자가 다시 4분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도 투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우리 변압기도 투자 관련 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미국의 움직이는 카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관련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소비로 인한 아픔이 오히려 투자 환경엔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들을 주지하시면 제가 볼 땐 조금 더 시장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고평가 논란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오라클 주가가 하루 전에 간밤에는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네. 하루 전에 36%가 올랐단 말이죠. 33년 사이에 상승폭이 제일 컸는데 그렇죠. 그 상승폭을 만들어준 게 인공지능 거품론을 양산한 샘 알트먼의 오픈 AI란 말이에요. 예. 요 구조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 여하간 인공지능 거품론 플러스 고점 논란 이게 오라클이 우리가 416조 계약 따내서 하면서 일시에 거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 고평가 논란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평가됐다는 데선 이견은 없죠. 특히 고평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평가인데 뭔가 기업들 입장에서요. 여기서 투자를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플랫폼 경제에 아픔이 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 야후도 있었고 네. 뭐 그렇죠. 지금 있는 구글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투자에 따라서 결국 구글 하나 살아남았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에 안드로이드부터 뭐 또 스마트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경우도 에이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크겠어라고 해서 투자를 잠시 접었다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렇죠?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노키아, 스타텍, 맞습니다. 블랙베리 다 없어졌네요. 스타텍 이런 게 최고였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모토로라 이거 아, 들고 스타텍 다니면 가지고 다니면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좀 사는구나. 예, 그렇죠. 저 네. 그거였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지금은 대표님. 삼성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그 AI 관련 어떤 그 어제 제가 삼성도 탐방을 좀 갔다 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아직까지도 AI가 끝이 안 난 걸 알아요. 아직도 더 컴퓨팅 파워,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갈아 넣었을 때 뭐 보통 AGI라고 보통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이것까지 가게 되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갔는데 나는 못 갔으면 나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친 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그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평가 논란 여부와 물러나게 투자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를 통해서 정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면 그때 또 고평가 얘기가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99년 저평가 얘기 그때도 고평가였는데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그 뒤부터도 수백 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평가 논란보다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테크 관련해서는 더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거고 실제 이 기업들이 어느 기업에 유의미한 성과가 한 군데라도 나타나기 네. 시작하면 그 기업들 중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 기업은 대단해지는 거고 저평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이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밤 주인공이 누군지 가리고 있는데 일단 무도회장이 입장을 해야 맞습니다. 주인공이 되든 예. 말든 입장권이 되게 비싸기는 전부 다 한데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입장을 안 하면은 일단 후보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달 동안 쉬어갔던 증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뭐 속이 시원하게 50억 유지 도장을 딱 찍어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요거의 호재는 또 약발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운이 좋았던 게요. 이번에는 그 호재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올라온 게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 반도체 시장에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에 학습 중심의 시장에서 추론 시장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 추론을 하다 보니까 또 추론 내에서 또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엄청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학습하고 동영상을 학습하고 추론하다 보니 야 기존에 있던 서버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흔히 얘기하는 낸드 플래시 네. 그게 이제 저장 장치잖아요. 요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면서 하이닉스 삼성이 올라오고 이 등치 큰 애들이 올라오면 다른 애들이 빠져도 사실 지수는 오르는 효과가 네, 있다 보니까 오늘도 둘이 예, 뭐 쌍끌이 하고 일본은 있더라고요. 착시 현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세를 흔히 얘기해서 금반지 장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금융주 되게 좋았을 거고 반도체 좋았을 거고 또 지주사 좋아가지고 금반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 그다음에 나중에 상법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상법 개정이 있는 네.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세법 개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위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훨씬 더 위로 본다. 각자 눈높이가 다르겠지만 연말에 상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라고 보면 뭐 연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3천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네. 우리나라가 눌려있던 게 되게 큰 거고요. 그건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주주환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 중심으로는 지금 다시 국내 지사 설립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빠져나갔다가. 예,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들 또는 운용사들 중심으로 다시 나 들어올래라고 해서 사무소 다시 차리겠다는 데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내국인들 중심이 아니라 네. 외국인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거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고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를 조금 더 위로 올려놓으셔도 제가 볼 땐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금값 한돈에 이제 사려면 한 73만 원에서 75만 원 그렇게까지 사이 됐나요? 예. 거기까지 올랐거든요. 금값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금값이 더 오르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려면 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베트남에서도 금 관련해서 되게 자유로운 걸 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제가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었던 신한에서도 보고가 네. 나오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룸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의 정책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금값은 더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전만큼 미국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들이 많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우악스럽지만 저게 지속될 거냐. 트럼프 이후에도 될 거냐. 또 이렇게 신뢰를 망가뜨려 놓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전만큼 될 거냐. 물론 여전히 강대국일 거고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일 거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강력함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건 같고요.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시장 내에서도 이제는 고점론들도 일부 있는 것들은 네. 사실입니다. 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쪽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조금 남아있다 이런 힌트로 읽히네요. 네.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